10년 전 할머니는 홍수로 실종된 손자를 대대로 내려온 팔찌 덕분에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 오후 낙동강변의 작은 마을 낙동마을은 잿빛 하늘에 잠겨 있었습니다.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운 물기를 머금고 매서웠고 곧 장마가 닥칠 것을 예고했습니다. 하늘에는 검은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강변의 시골 마을은 여느 때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붉은 기와지붕들이 익어가는 논 사이로 드문드문 보였고 수로를 따라 이어진 흙길에는 아이들의 발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집 앞 처마 밑에서 허리를 굽힌 채 마른 손으로 빠르게 푸성기를 다듬어 소쿠리에 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며 수많은 장마를 겪었지만 하늘이 거칠어질 때마다 걱정스러운 마음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가 우통을 벗고 맨발로 논에서 주워온 작은 우렁이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카락, 햇볕에 그을린 피부, 천진난만한 눈빛. 그 아이는 할머니에게 이 세상에 남은 전부였습니다. 민준아, 또 흙장난이구나.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의 흙먼지 묻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작은 손으로 할머니 손목의 은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 이 팔찌는 뭐 특별한 거예요? 박복래 할머니는 낡은 은팔찌를 보며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내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물려 내려온 거란다. 나중에 내가 어디를 가든 이 팔찌를 보며 할미를 기억해야 한다. 알았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흙장난을 시작했습니다. 마당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집 최만식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습니다. 복래 할멈, 오늘 밤에 비가 엄청 온다는데 강물 넘칠지 모르니 조심여. 강바람에 수십 년을 살아온 그의 목소리는 걸걸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그깟 장맛비가 무서울까 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저녁은 평소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휘몰아쳤고 낡은 나무 문짝들이 덜컹거리며 부딪혔습니다. 빗방울이 기왓장에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닭이며 개들이 갑자기 불안한 듯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강가에서 한 어부가 마을로 급히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큰일 났소.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소. 어서 피하시오. 하지만 낙동마을 사람들은 강물이 불어났다가 빠지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다들 올해도 예년처럼 가벼운 물난리려니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바람은 마치 폭풍의 신이 부르는 것처럼 지붕 위를 울부짖었습니다. 선잠이 들었던 박복래 할머니는 집벽에 물이 부딪히는 소리, 파도처럼 쿵쿵거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아, 어서 일어나. 집에 물이 들어온다. 민준이가 채 눈도 뜨기 전에 할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차가운 물살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순식간에 밀려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렸고 사람들의 비명,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물은 끔찍할 정도로 빠르게 차올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무릎까지 차올라 가재도구와 지붕, 마을 사람들의 쌀가마니까지 휩쓸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집으로 허둥지둥 대피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민준이를 등에 업고 필사적으로 지붕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낮은 집들은 이미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모든 것을 삼키며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아가. 할미가 여기 있잖니. 할머니는 자신도 떨고 있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지붕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파도가 지붕을 강타했고 지붕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민준이가 비명을 질렀고 작은 두 손으로 할머니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거셌습니다. 순식간에 아이의 작은 손이 할머니에게서 미끄러졌습니다. 민준아, 아이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민준이는 허우적거리며 할머니를 불렀지만 아이의 요침은 거대한 홍수의 포효에 묻혀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박복래 할머니는 손목에서 은팔찌를 빼내 민준이 쪽으로 던졌습니다. 이거라도 잡아라. 할미가 꼭 찾으러 갈게. 꼭. 은팔찌는 번갯불 아래 반짝이며 허공에서 빙그르르 돌다가 아이가 멀리 휩쓸려감과 동시에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절규했지만 그녀의 연약한 손은 아이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비는 하늘을 찢을듯 내렸고 번개가 연이어치며 절망에 빠진 할머니의 넉나간 얼굴을 비췄습니다. 홍수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다음 파도가 덮쳐 박복래 할머니마저 지붕에서 휩쓸어 갔습니다. 혼란 속에서 할머니는 최만식 할아버지의 외침만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복래 할멈, 뭐라도 서. 하지만 물은 이미 할머니를 멀리 휩쓸고 갔고 사나운 바람 소리와 성난 하늘만이 남았습니다. 은팔찌는 거센 물살 속에서 유유히 떠다니며 마지막 번갯빛을 반사하다가 강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렸지만 홍수는 점차 빠져나가 끔찍할 정도로 황폐하고 쓸쓸한 마을을 남겼습니다. 낙동마을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지붕, 사방에 흩어진 벽 조각들, 마을길은 진흙탕이었고 대나무들은 쓰러져 잎사귀가 축 늘어진 채 마치 악몽을 겪은 듯했습니다. 비통한 분위기가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배들이 강가를 따라 조용히 움직이며 떠내려온 시신들을 건져 올렸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흙탕물이었고 끔찍한 재앙의 파편들을 싣고 흘러갔습니다. 최만식 할아버지는 진흙탕 길 위에 서서 젊은이들이 이미 부패한 시신 하나를 무트로 옮기는 것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볼 때마다 그는 숨을 죽이며 그것이 박복래 할머니가 찾던 아이가 아닐까 두려워했지만 민준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강가의 풀숲에 한 늙은 여인이 물에 잠긴 잡초 더미 사이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을 때 기진맥진했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희미한 숨결과 함께 첫 시선은 잿빛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더듬거리며 한 이름만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할머니는 현기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고 차가운 강물이 사르르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진흙탕을 헤치며 강둑을 따라 달렸고 목이 쉬도록 손자를 불렀지만 파도가 강둑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쓸쓸하고 잔인하게 돌아왔습니다. 최만식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끌어말리며 더 이상 무모한 짓은 말라고 건강부터 챙기라고 했습니다. 복래 할멈, 혹시 모르잖소. 아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구했을 수도 있잖소. 하지만 할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할머니는 마을의 잔해더미를 파헤치고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맨발은 진흙투성이었고 마른 손은 파편을 뒤지느라 피투성이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민준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른 후 박복래 할머니는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났습니다. 민준이를 찾기 전에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여정은 생존자들이 이송된 인근 지역 병원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병실마다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천진난만한 눈들이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지만 그 어느 눈도 민준이의 눈은 아니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은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묘사하신 아이는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할머니는 홍수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머무는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이 또래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불안한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며 물었지만 손자는 없었습니다. 찾아 헤매는 나날은 절망적으로 길어졌습니다. 희미한 희망이 보일 때마다 할머니는 즉시 달려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스러운 고갯집뿐이었습니다.
멀리 갈수록 더 많은 고통과 마주했습니다. 어느 날 옛단 지역의 작은 시장에서 한 낯선 남자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찾는 아이랑 비슷한 애를 봤어요. 해안가 마을에 있던데 제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박복래 할머니는 다시 살아난 듯했습니다.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 그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 아이도 없었고 사기꾼의 냉소적인 미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낯선 땅에 버려졌고 돈을 잃은 것보다 희망이 또 한 번 사라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최만식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래 할멈, 그러다 어떻게 살려고 그러시오?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안 찾으면 누가 찾겠소? 10년이 흘렀지만 박복래 할머니는 단 하루도 손자 찾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더욱 굽었지만 눈빛 속 희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곁에는 늘 남은 한쪽의 은팔찌가 있었습니다. 실종된 손자와 할머니를 이어주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는 팔찌를 꺼내 손바닥 위에서 이리저리 굴리며 마치 민준이의 온기인 양 어루만졌습니다. 손자에게 했던 말이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이 팔찌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란다. 나중에 어디를 가든 할미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할머니가 절망의 끝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어느 날 옛 이웃이었던 이미숙 씨가 황급히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사람들 말로는 해안가 읍내에 민준이 팔찌랑 똑같은 은팔찌를 한 청년이 있대요. 박복래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고 늙은 손이 주머니 속 팔찌를 꽉 쥐었습니다. 정말이나? 내 손주가 살아있단 말이나? 목소리가 메었고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이미숙 씨는 확신에 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청년이 수산시장에서 뱃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자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자마자 바로 할머니께 알려드리러 왔어요. 박복래 할머니는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의 기다림, 10년 동안 수많은 곳을 헤매며 겪었던 온갖 고초, 그리고 이제 작은 소식 하나가 할머니를 눈물 짓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아 꽉 쥐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민준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꺼내 사랑하는 손자의 모습인 양 가슴에 품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길을 떠날 것이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없이 많은 길을 걷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가슴 떨리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자신의 길을 믿을 수 없었지만 심장은 이것이 바로 자신이 기다려온 희망의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할머니는 낡은 옷까지 몇 벌을 챙기고 남은 은팔찌를 가지고 가장 빠른 기차를 타고 속초로 향했습니다. 여정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다리는 약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마음속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달리는 기차에 앉아 품에 안은 작은 보따리를 마른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와 외손자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낡은 은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에 대한 기억들이 마치 느리게 돌아가는 필름처럼 밀려왔습니다. 예전에 시장에 갈 때마다 할머니 옷자락을 붙잡던 민준이, 은팔찌를 가지고 놀 때마다 반짝이던 맑은 눈.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과연 할머니를 기억할까?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고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속초는 예전에 조용했던 낙동마을과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붐비고 활기찬 해안 도시였습니다. 고깃배들이 부지런히 항구로 드나들었고 시끌벅적한 시장에는 호객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다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들, 해산물 냄새가 향긋한 식당들,
하지만 박복래 할머니는 이 낯선 곳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듯했습니다. 그저 저 많은 사람들 속에 자신의 손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오래 머물 곳이 없던 할머니는 생계를 위해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이 많지 않아 예전에 민준이가 간식으로 졸라댈 때마다 만들어주던 떡볶이를 만들어 팔기로 했습니다. 매일 시장 한 구석에 작은 떡볶이 좌판을 펴고 조용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민준이 또래로 보이는 청년이 나타날 때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쳐다보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도 그들 중 누구도 할머니가 찾는 은팔찌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밤, 할머니는 팔찌를 손에 쥐고 손자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살아있는 거지? 내가 나타날 때까지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딘가에 있고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붉은 노을이 바다를 뒤덮던 순간, 할머니가 1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16살쯤 되어 보이는 키 크고 마른 체격의 청년이 시장을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그의 손목에 멈추자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익숙한 은팔찌, 틀림없었습니다. 그 은팔찌는 세월 따라 낡고 빛이 바랬지만 할머니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떡볶이 좌판을 내버려 두고 청년에게 달려갔습니다. 감격에 겨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외침. 민준아, 민준아, 내가 맞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붐비는 시장 소음에 묻혀 갈라지고 메었습니다. 청년은 멈춰서서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막지만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듯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달려가 아이를 꽉 안을 것 같았지만 그의 눈빛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알아보는 기색도 기억의 편린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청년은 살짝 뒤로 물러서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박복래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나야. 할머니다. 기억 안 나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아이가 고개만 끄덕이면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민준이었던 그 아이, 지금은 강태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청년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잘못 보셨어요. 전 할머니를 몰라요. 박복래 할머니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민준이인데 할머니는 그의 손을 더 꽉 잡고 그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가리키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팔찌는 내가 너에게 준 거잖니. 기억 안 나? 태우는 손목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손목을 들어 세월에 닳아버린 은팔찌를 돌려보았습니다. 이 팔찌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줬는지는 기억 안 나요. 그 대답은 박복래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0년을 기다렸고 수많은 길을 헤맸고 온갖 고초를 겪었는데 사랑하는 손자를 다시 만난 순간 손자는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기억나게 해주마. 누군가 내 과거를 숨겼다면 내가 진실을 밝혀내마. 태우는 눈앞의 낯선 여인을 보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안의 낡은 은팔찌는 여전히 손바닥에 꼭 쥐어 있었고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연한 빛이 그녀의 눈 속에서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진실을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시장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방금 청년이 사라진 길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우가 기억하지 못하고 냉담하게 거절했지만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렸고 수많은 길을 찾아 헤맸는데 어찌 낯선 한마디에 모든 것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손바닥 안에 은팔찌를 꽉 쥐었습니다. 낡은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오래전 약속을 상기시키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날 기억 못해도 난 널 기억한단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다시 낡은 지게를 지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소쿠리를 태우가 다니는 학교 정문 앞에 놓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근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등하교했고 가끔 학교 정문 근처 분식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놀라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저 멀리서나마 그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할머니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태우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처럼 지나쳤고 애정 어린 시선이 자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교할 때마다 교문을 나서면 그 할머니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귀찮게 하는 것도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떡볶이를 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 구부정한 모습에서 뭔가 매우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반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태우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아, 학교 앞에서 떡볶이 파는 할머니 본 사람 있나? 자꾸 나만 쳐다보시는 것 같아. 한 친구가 낄낄거렸습니다. 봤지? 내 친척인 줄 알았는데. 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자꾸 자신 주변에 나타나시는 걸까? 시간이 흘러도 박복래 할머니는 끈기 있게 그 자리에 앉아 작은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직접적으로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강요하면 그가 더 멀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10년 동안 기다려왔던 것처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학교 안의 학생들이 황급히 뛰쳐나와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태우도 서둘러 작은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손이 떨려 떡볶이 소쿠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허리를 굽혀 하나하나 주워 담으려 했지만 손놀림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반사적으로 다가가 할머니를 도와 떡볶이를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우가 비에 젖지 않으려고 바짓단을 걷어 올렸을 때 박복래 할머니는 그의 무릎에서 긴 흉터를 보았습니다. 주변 세상이 멈춘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멎을 정도로 가슴이 졸아들었습니다. 그 흉터, 틀림없었습니다. 어릴 적 마당에서 넘어져 생긴 민준이의 그 흉터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터져나오려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심장이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보며 메인 목소리로 하지만 여전히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학생, 이 흉터는 언제 생긴 거니? 태우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릎을 내려다보았고 마치 처음 그 흉터를 발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박복래 할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대답은 할머니의 마음에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아프면서도 예감했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만약 태우가 정말 민준이인데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모든 것을 잊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기억을 지웠거나 시간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거나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태우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현재 생활, 10년 동안 그를 키워준 가족에 대해 알아봐야 했습니다. 만약 그의 기억이 지워졌다면 할머니가 그것을 되찾아줄 것이었습니다.
비가 점차 그치자 태우는 일어나 옷을 가볍게 털고 할머니를 잠깐 쳐다본 후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부인했지만 그 여인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왜 그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된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박복래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팔찌, 흉터, 그 눈빛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는 분명 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의 과거를 잊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할머니는 손안에 은팔찌를 꽉 쥐고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애야,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니? 태우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멍하니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틈으로 불어오는 저녁바람은 짭짤한 바다 내음과해 질녘의 싸늘함을 실어왔습니다. 떡볶이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마음이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양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태우였고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목의 은팔찌, 무릎의 흉터,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 모든 것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어제 할머니의 떨리던 손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고개를 저어 이상한 느낌을 떨쳐내려 애쓰다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것엔 홍수 속에 허우적거리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바람은 모든 것을 삼킬 듯 휘몰아쳤습니다. 물살에 떠내려가는 나무줄기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작고 축축한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몹시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지막한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뻗어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 그 손은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갔고 그는 그대로 휩쓸려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졌습니다. 태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등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빈 듯했지만 단편적인 이미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홍수, 그 손길, 누구였을까? 왜 이 꿈이 이렇게 생생할까?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 모를 상실감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하루 종일 그의 기분은 무거웠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고 어젯밤의 이상한 꿈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선생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깜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낯선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민준이요. 반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그를 돌아보았고 선생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태우야? 태우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누구를 부른 걸까? 그 이름은 왜 생각지도 않고 튀어나왔을까? 민준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아니면 잊어버린 걸까? 그날 오후 하교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떡볶이 할머니의 좌판 앞을 지나갔습니다. 멈출 생각은 없었지만 어떤 소리가 들려와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것은 자장가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게 그러나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멜로디에 태우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등골을 따라 흘렀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노래의 가사 하나하나가 그의 기억 속으로 스며들어 아주 먼 곳으로 그를 이끄는 듯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도 무의식적으로 따라 흥얼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몇 소절뿐이었지만 가사와 멜로디가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익숙한 자장가의 구절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노래를 멈추고 나서야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공간이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고 놀라움과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우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입은 여전히 자장가 가락에 맞춰 살짝 움직이고 있었지만 즉시 멈췄습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뒤덮었습니다. 왜 이 노래를 알고 있는지, 누가 가르쳐줬는지, 왜 이 멜로디가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가만히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학생, 이 노래는 어디서 배웠니? 태우는 할머니를 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땅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박복래 할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감격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억하고 있구나. 정말 기억하고 있어. 비록 노래 한 곡일 뿐이고 무의식적이었지만 그것은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안고 싶었고 그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을 떠나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태우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 할머니가 그런 눈빛으로 자신을 보는지, 예 할머니의 자장가 한 소절 한 소절이 자신을 이토록 감동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과거에 대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 혹시 저 할머니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혀 낯선 사람이 아닌 걸까?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서둘러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태우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노란 불빛, 집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길, 공기 중에 퍼지는 따뜻한 밥 냄새. 모든 것이 그대로였고 늘 평범하게 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마음은 마치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떡볶이 할머니의 모습을 떨쳐낼 수 없었고 자신이 그 자장가를 기억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 앉아 계신 양부모님이 보였습니다. 공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양아버지 강 씨는 여느 때처럼 과묵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양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느낌은 낯설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보며 조심스럽게 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할머니 만나지 않았니? 태우는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더 빨리 뛰었습니다. 망설이며 대답하려던 찰나 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자꾸 너를 쳐다본다고 하더구나. 누구시니? 태우는 목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선을 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복래 할머니와의 만남, 할머니의 눈빛, 은팔찌, 자장가, 그리고 지난 며칠간 그를 이상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가만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우는 양아버지의 손이 마치 매우 중요한 것을 고심하는 사람처럼 의자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다 컸으니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10년 전 거대한 태풍이 바다를 덮쳤고 전례 없는 것엔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그날 밤 강 씨는 해변에 떠내려온 한 남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당시 6살쯤 되어 보였고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손에는 은팔찌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강 씨가 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 아이는 끊임없이 울었고 눈물은 빗물과 뒤섞였습니다.
목이 쉰 채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불렀지만 그 후 아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이가 없던 강 씨 부부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며 태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언젠가 아이의 가족이 찾아오리라 희망했지만 10년 동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침묵을 지키기로, 진실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태우는 언제부터 숨을 참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양부모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라고 당황할 줄 알았지만 대신 마음속에는 끝없는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일부는 이미 이 대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저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은팔찌는 여전히 손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부였고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의 눈빛,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모든 사랑과 희망이 담긴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이 내 외할머니라고? 민준이, 그 이름이 내 옛날 이름이었을까? 모든 것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양어머니는 그의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진실을 찾는 것을 막지 않겠다. 하지만 잘 생각해야 한다. 일단 과거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 태우는 양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따뜻했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빠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다. 그 말은 태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익숙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의 어린 시절과 연결된 물건들. 이곳은 그가 자란 곳이었고 지난 10년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은 그를 친아들처럼 사랑했고 단 한 번도 차별하거나 외롭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가 그의 진짜 가족이 아니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밖에는 이미 어둠이 읍내를 뒤덮었습니다. 태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밤안개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 동안 태우는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의 강의 내용이든 친구들과의 농담이든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예전에는 밤마다 숙면을 취했지만 과거를 알게 된 후부터 잠은 설치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양부모님과 함께 살며 친부모처럼 사랑했는데 이제 와서 낯선 여인과 은팔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갑자기 모호해졌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컴컴했고 주변에는 바람소리, 얼굴을 때리는 빗소리, 살갗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물기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현재의 자신이 아니었고 거대한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파도가 모든 것을 삼키며 밀려왔습니다. 태우는 허우적거리며 잡을 것을 찾았지만 끝없이 차가운 물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공황 상태 속에서 누군가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통과 공포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할미 손 꽉 잡아. 그 외침은 폭풍을 뚫고 거센 물소리를 뚫고 그의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태우는 누가 자신을 부르는지 보려고 했었지만 이미지는 흐릿했고 작은 사람의 그림자가 그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가 손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금속 물체였습니다. 반사적으로 그것을 꽉 쥐었지만 거센 물살이 그를 휩쓸고 갔습니다. 태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머릿속 이미지는 더욱 흐릿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민준이라고 불렀고 은팔찌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양부모님이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그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불안감이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태우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여전히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은팔찌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은팔찌 제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양어머니는 살짝 멈칫하며 남편을 쳐다보았고 마치 그가 대답하기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양아버지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바닷가에서 너를 발견했을 때 내 손목에 이 팔찌가 채워져 있었단다. 내 몸에 남아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지. 태우는 손목을 꽉 쥐었고 등골을 따라 오싹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팔찌는 자신이 태우가 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가? 그럼 누가 이것을 주었을까? 그는 의문 가득한 눈으로 양부모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팔찌가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양어머니는 주먹을 꽉 쥐고 억지 미소를 지으려 했었지만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얘야,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린 10년 동안 널 돌봐왔잖니. 부모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랄 뿐 지난 일에 얽매일 필요는 없단다. 그 말은 태우의 마음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양부모님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자신이 발을 들여놓기를 원치 않는 소용돌이 속으로 자신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은팔찌.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새겨진 문양 하나하나를 더듬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정교한 조각들, 작은 기호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로 가는 열쇠일까? 태우는 더 이상 이 모호함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을 찾지 못하면 이상한 꿈과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불안감에 대한 답을 영원히 얻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은팔찌를 꽉 쥐었고 눈빛에는 결의가 서렸습니다. 자신을 되찾기 위한 여정에 나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태우는 마음속에서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며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을 파고들수록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양부모님은 그가 과거를 언급할 때마다 피했고 모든 것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박복례 할머니는 마주하기 두려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비난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사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바로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태우의 어릴 적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재치 있고 웃기기 좋아하지만 예민하고 현실적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엉뚱했지만 매우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가 진실을 찾는 것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민재뿐이었습니다. 태우가 이상한 꿈, 은팔찌, 그리고 자신을 계속 지켜보는 떡볶이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민재는 다른 사람들처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흥미가 서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겠나? 민재는 침착하게 말하고는 씩 웃었습니다. 이 일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넌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그 말에 태우는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재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홍수 실종자 명단을 본 기억이나 어쩌면 뭔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둘은 읍내 도서관으로 가서 오래된 신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두 아이는 꼼꼼하게 신문 페이지를 넘기며 10년 전 낙동마을 대홍수에 관한
기사 제목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이름들, 사상자 수들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태우에게 익숙한 느낌을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자신의 삶이 예전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일부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민재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젠장, 태우야. 찾았어. 민재는 낡은 신문을 그에게 밀었습니다. 역사적인 홍수,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가. 6살 남자아이 흔적 없이 실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태우의 눈에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자 태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낡고 약간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지만 어린 남자아이가 나이든 여인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어릴 적 자신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자 태우는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민준, 6세, 홍수로 실종. 외할머니 여전히 손자 찾는 중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입가에서 거의 목이 맨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나라고? 주변 세상이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온몸이 가벼워지며 마치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사실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민준이었습니다. 태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태우라는 이름은 한 번도 진정으로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삶, 다른 가족, 그리고 밤낮으로 자신을 찾아 헤매던 친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님은? 그는 그들의 품에서 자랐고 지난 10년 동안 친부모처럼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민재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혼란스러운 생각의 흐름에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괜찮나? 태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중요한 조각을 찾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야. 민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낙동마을로 돌아가야 해. 태우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낙동마을. 모든 것이 시작된 곳, 그가 필요로 하는 답이 있는 곳, 박복래 할머니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곳. 하지만 그가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그는 도서관 문 앞에 서서 앞쪽으로 길게 뻗은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곧 영원히 바뀔 무언가의 싸늘함을 실어왔습니다. 시외버스가 읍내를 떠나 태우가 한 번도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 낙동마을로 향했습니다. 울퉁불퉁한 시골길 위에서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고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재는 옆자리에 앉아 가끔 그를 돌아보며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듯했습니다. 괜찮아? 민재가 물었습니다. 태우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계속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앞자리에 앉아 마른 손으로 남은 은팔찌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들판, 익숙한 붉은 흘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착잡했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마을 입구에 멈췄습니다. 박복래 할머니가 먼저 내렸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익숙한 감정들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우가 바로 뒤따라 내렸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곳 공기는 바닷가 읍내보다 훨씬 맑았고 비 온 뒤에 흙냄새와 벼 향기가 풍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모든 것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전에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그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니?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며 마음속의 낡은 이미지들이 서서히 떠오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은 박복래 할머니 집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작은 마을은 예전처럼 소박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 그늘진 울타리. 하지만 박복래 할머니 집 마당 앞에 이르렀을 때 태우의 눈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가 문 바로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 내가 여기 자주 올라갔었지. 박복래 할머니는 웃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야단칠 때마다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번번이 무릎이 까졌었지. 태우는 무의식적으로 무릎에 손을 댔습니다. 긴 흉터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왜 생겼는지 몰랐던 흉터였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우물 옆에 두레박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태우는 우물을 돌아보았고 갑자기 가슴이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손으로 물장난을 치는 작은 아이. 하지만 더 자세히 기억하려 하자 그 기억은 희미한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낡은 집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몇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희미한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예전에 민준이와 함께 살았던 침실 문을 부드럽게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 냄새와 희미한 향 냄새가 섞여 태우의 마음을 갑자기 흔들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나무 상자를 열어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는 세월 따라 누렇게 변한 낡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수건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낡고 부드러운 천에 살짝 손을 대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마음속에 차올랐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 손수건, 내가 너한테 수놓아 준 거란다. 박복래 할머니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내가 늘 가지고 다녔는데 내가 휩쓸려 가던 날 여기 떨어져 있었지. 태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왜 기억나지 않는 걸까? 바로 그때 문밖에서 늑수그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옛날 그 민준이구먼. 태우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옛 이웃이었던 최만식 할아버지, 10년 전 모든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태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놀라움과 감격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흘러나왔습니다. 틀림없어. 이 눈, 이 얼굴. 바로 그 아이야. 태우는 주먹을 꽉 쥐었고 심장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뛰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민준이라고 하는데 왜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걸까? 불안과 두려움, 혼란스러움이 그를 단단히 올감했습니다. 작은 집안의 공간은 갑자기 숨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만식 할아버지가 방금 그가 바로 10년 전 홍수로 실종된 아이 민준이라고 단언하자 태우는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눈빛들은 희망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고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왔고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말을 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메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정말 돌아왔구나.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태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너무 많은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정말 민준이라면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걸까? 최만식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아득한 기억의 저편을 보는 듯 멀었습니다. 그날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왔었지. 하룻밤 사이에 온 마을이 물에 잠겼어. 그의 목소리는 느렸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듯했습니다. 내가 지붕으로 올라갔을 때 복래 할멈이랑 내가 보였어. 두 할머니와 손자가 지붕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 그런데 거대한 파도가 덮쳤고
민준이가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고는 물에 휩쓸려 갔지. 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왜 이렇게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들리는 걸까? 머릿속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모든 것은 산산조각 난 기억의 파편들 뿐이었고 도무지 하나로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호한 느낌을 견딜 수 없었던 태우는 집을 나와 밖으로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뒤따랐고 친구가 생각할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을 곳곳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짚으로 가득한 작은 길들, 소박한 기와지붕들. 그의 발길은 박봉례 할머니가 언급했던 장소들로 그를 이끌었고 마치 모든 것을 확인하려는 듯했습니다. 눈앞에는 늙은 감나무가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고 넓은 잎사귀가 하늘의 한 부분을 덮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거친 나무 껍질에 손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활짝 웃으며 나무에 오르는 작은 아이, 그리고 미끄럼틀을 타듯 내려오며 신나게 소리치는 모습. 하지만 더 자세히 기억하려 하자 그 기억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계속 걸었고 마침내 심장이 세차게 뛰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강둑.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저녁로를 반사하고 있었지만 태우의 마음속에서는 것엔 파도가 일었습니다. 왜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이렇게 숨막히게 느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수면을 일렁이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일련의 이미지들이 갑자기 마음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 모든 것을 삼키는 것엔 물소리. 늙은 손이 뻗어나왔고 절망에 찬 목소리가 폭풍 속에서 외쳤습니다. 민준아, 할미 손 꽉 잡아. 태우는 휘청거렸습니다. 숨이 가빴고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기억의 깊은 물속에 잠기는 듯한 차가운 감각이 등골을 따라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이 갑자기 잿빛으로 변하더니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만에 거센 비가 쏟아져 강물은 검게 변했고 파도는 더욱 거세게 쳤습니다. 물이 태우의 다리에 튀었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마치 그 끔찍했던 밤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공황 상태가 밀려왔고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홍수가 자신을 어떻게 휩쓸고 갔는지, 작은 두 손이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느낌, 박봉례 할머니의 손이 자신을 잡으려 했지만 미끄러졌던 것, 그리고 자신이 물살에 삼켜지기 직전에 할머니가 던져준 은팔찌까지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주저앉았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감격에 겨워 목이 맨 채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나요. 박봉례 할머니와 민재가 황급히 달려와 빗속에서 온몸을 떨며 무릎 꿇고 있는 태우를 보았습니다. 박봉례 할머니는 놀라서 그를 안았고 목소리는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아, 정말 기억나는 거니? 태우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의 주름진 눈을 보았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다 기억나요. 민재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지만 이제 그 어떤 것도 진실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태우는 마침내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태우는 박봉례 할머니 집 낡은 나무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 비는 점차 그쳤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폭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밀려왔습니다. 오래전 홍수, 할머니의 허우적거리던 손길, 메인 목소리의 외침.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했지만 동시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강씨 부부의 아들 태우라고 속초 읍내에서 자란 과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이라고 항상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
양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운 아들 태우일까? 아니면 낙동마을에서 살았던 아이 박복래 할머니가 10년 동안 찾아 헤맨 손자 민준일까? 박복래 할머니는 옆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마치 놓치면 그가 다시 한번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민준아, 드디어 내가 기억을 되찾았구나. 할미 곁으로 돌아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과 함께 걱정이 뒤섞여 매었습니다. 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할머니라고 부를 수도, 달려가 안기며 여기 머물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지만 양부모님과 함께한 10년의 세월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그의 눈 속에서 망설임을 읽었습니다. 재회의 기쁨이 마치 가벼운 바람에도 사라질 것처럼 연약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강요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내 곁으로 돌아올까? 태우가 막막해하는 것을 본 민재는 그가 생각할 공간을 주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길을 따라 걸었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풀벌레 소리와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한참 후에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태우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무도 너한테 지금 당장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아. 넌 태우일 수도 있고 민준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냐는 거지. 민재의 말은 태우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민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맨 박복래 할머니를 저버릴 수는 없었지만 친아들처럼 자신을 사랑해준 양부모님을 상처 입힐 수도 없었습니다. 둘 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목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은팔찌가 여전히 그곳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물건이지만 그의 두 삶을 연결하는 끈이었습니다. 이신 삶과 지금 살고 있는 삶, 박복래 할머니가 자신을 보고 울던 모습, 과거 이야기들, 방금 떠오른 기억들, 모든 것이 그를 낙동마을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나갔던 아침들, 가족 식사, 아플 때마다 따뜻하게 잡아주던 양어머니의 손길도 기억했습니다. 그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태우로 계속 산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박복래 할머니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막막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태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는 빠르게 말하고 돌아서 달려갔습니다. 태우야, 어디가? 민재가 뒤따라 불렀지만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렸습니다. 이미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달렸습니다. 어째서인지 그의 발길은 다시 강둑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그가 휩쓸려 갔던 곳, 그의 삶이 영원히 바뀐 곳.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강둑 앞에 서서 태우는 것엔 물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감정도 강둑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이태로웠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차가운 물기를 실어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파도 소리, 가슴 속에서 세차게 뛰는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둑 앞에서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태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속초읍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양부모님을 마주하고 지난 10년 동안 그들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민재는 읍내로 향하는 시외버스에서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길을 따라 태우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들판과 산들이 마치 거꾸로 돌아가는 필름처럼 보였습니다. 양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날들, 아침 일찍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나갔던 일, 저녁마다 식탁에 둘러앉았던 일, 아플 때마다 어머니가 정성껏 돌봐주시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박복래 할머니의 모습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할머니는 10년 동안 오직 자신을 찾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외로운 세월 속에서 희미한 희망 하나에 매달려왔습니다. 태우의 가슴은 양쪽으로 끌어당겨지는 듯했습니다.
한쪽은 잊힌 과거, 다른 한쪽은 사랑으로 가득 찬 현재.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익숙한 집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태우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오늘 집 안 공기는 달랐습니다. 여느 때처럼 따뜻한 웃음소리 대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무거움이 감돌았습니다. 양어머니는 태우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빠르게 다가와 그를 꽉 안았습니다. 마치 놓치면 그가 다시 한번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돌아왔구나. 엄마는 내가 모든 걸 기억해내고 돌아오지 않을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태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양어머니의 품에 안겨 가만히 서서 그녀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이 익숙하고 따뜻한 느낌을 과연 떠날 수 있을까요? 양아버지 강씨는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침착했지만 꾸짖음도 붙잡으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 속에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모든 걸 기억해냈구나. 태우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팔찌가 손바닥에 차갑게 와닿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양어머니는 목이 메어 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언젠가 내가 친가족을 찾을 거라고 항상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래도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단다. 내가 엄마를 영원히 떠날까봐. 그 말은 태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감정, 두 삶 사이에 끼어 있는 자신의 처지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님도 그들만의 두려움, 즉 10년 동안 키워온 아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우야, 아빠 엄마는 절대 너한테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거야. 넌 친가족을 찾을 권리가 있어. 그게 옳은 일이지. 하지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민준이든 태우든 부모에게 넌 항상 우리 아들이란다. 그 말은 태우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를 구속하지도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누구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는 더욱 막막했습니다. 자신이 박복래 할머니의 외손자 민준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양부모님과 함께한 10년의 세월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나갔던 일들, 어머니가 정성껏 옷을 꿰매주시던 날들, 온 가족이 함께 앉아 파도 소리를 듣던 저녁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기억의 일부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태우로 계속 살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박복래 할머니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태우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기가 필요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해안 내 특유의 짭짤한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태우는 집 마당에 서서 멀리 보이는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길은 그가 자란 항구로 이어졌고 다른 한 길은 박복래 할머니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낙동마을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밤새도록 태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혼란스러운 생각들뿐이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에 대한 기억, 양부모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지난 10년의 세월이 번갈아 밀려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자신을 안았을 때의 눈빛, 내가 돌아오지 않을까 봐 무서웠어라고 떨리던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박복래 할머니가 마당에서 조용히 자신을 기다리던 모습, 목소리는 낮았지만 희망에 찬 눈빛으로 민준아, 지금 당장 선택할 필요는 없단다 라고 했던 말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누구에게 속해야 할까요? 다음날 아침, 여전히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태우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가보니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마른 몸, 깊은 눈 손에는 여전히 손자를 찾아 헤매던 날들 동안 가지고 다녔던 낡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우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양어머니가 바로 할머니 등 뒤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를 낳아준 여인과 그를 키워준 여인. 그리고 이제 그들 때문에 서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양아버지 강 씨가 나왔습니다. 눈빛은 침착했지만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박복래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손자를 빼앗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만나고 싶었고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태우의 양어머니는 옷자락을 꽉 쥐었고 눈이 붉어졌습니다. 내 아들.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잃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말을 듣자 태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양아버지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바꿀 수는 없어. 태우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어. 하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아이는 여전히 우리 아들이야. 태우는 그곳에 서서 심장이 양쪽으로 끌어당겨지는 듯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들, 시금치 된장국과 함께 먹던 밥, 해먹에 누워 할머니가 부채질해주며 자장가를 불러주던 밤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양어머니 쪽을 보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차려져 있던 밥상, 아플 때마다 안아주시던 손길, 양아버지가 바다에 나가 그를 키우기 위해 흘렸던 땀방울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복래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떤 말보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얘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할미는 널 사랑한단다. 양어머니는 흐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과거를 기억하지 않았더라면, 어제의 태우로 남아 선택할 것도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고개를 들어 두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박복래 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어머니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곳에 조용히 서 있었고 아무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우는 떠나기 전에 집문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양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침착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양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넌 항상 아빠 엄마 아들이야. 그녀는 마치 이 순간을 마음에 새기려는 듯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태우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품에 안았습니다. 양어머니의 익숙한 온기에 그는 거의 떠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낙동마을로 돌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불안과 모호함 속에서 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재는 버스터미널까지 그와 함께 갔고 아무 말 없이 조용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태우는 창밖으로 양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실감이 마음속에 차올랐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태우에게는 감정이 복받치는 여행이었습니다. 길게 펼쳐진 논, 울퉁불퉁한 흙길, 저녁 햇살 아래 반짝이는 낙동강. 모든 것이 마치 그를 부르는 듯했고 이곳이 예전에 그가 속했던 곳임을 상기시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향수인지 아니면 그저 환상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마을 입구에 멈추자 박복래 할머니는 그의 손을 꽉 잡고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집에 다 왔구나, 얘야. 낡은 집이 태우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기와는 더 낡았고 나무 벽은 빛이 바랬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을 보자 태우의 가슴이 갑자기 뭉클해졌습니다. 박복래 할머니가 문을 열자 해 질녘 어스름한 빛 속에 작은 집안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부엌 아궁이 연기 냄새, 낡은 나무 냄새, 그리고 희미한 향 냄새까지.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비록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처마 밑에 대나무 해먹으로 다가가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러운 기억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박복래 할머니가 부채질해주며 잠을 재워주고 나지막이 자장가를 불러주던 모습, 여름밤의 풀벌레 소리, 어린 시절의 평온한 느낌. 그는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해먹의 줄 하나하나를 더듬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시선이 커다란 감나무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아이가 나무 꼭대기까지 잽싸게 올라가고 맑은 웃음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 아래에서는 박복래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올려다보며 조심해라, 떨어지면 할미가 못 구해준다라고 타이르면서도 손을 뻗어 받쳐주려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바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이 기억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필름처럼 이미지들이 겹쳐지며 너무나 선명해서 아득한 여름날의 시원한 바람까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낯선 감정이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기쁨도 아니고 완전히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이곳을 너무 오래 떠나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정말 이곳에 속할 수 있을까? 이 평화로운 마을 밖에서 그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양부모님이 있었고 그를 사랑하는 부모님,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곳에 머문다면 이 삶에 적응할 수 있을까? 만약 자신이 정말 민준이라면 그것은 태우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날 저녁 내내 그는 그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자신의 낡은 침대에 누워 시골 마을의 익숙한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풀벌레 소리, 지붕 위를 스치는 가벼운 바람 소리, 집 뒤 작은 개울에서 졸졸 흐르는 물소리. 그는 눈을 감고 답을 찾으려 했었지만 바로 지금 자신이 정말 어디에 속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낙동마을에서의 날들은 느리게 흘러갔지만 태우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남겼습니다. 일찍 일어나 박복래 할머니와 함께 마당을 쓸고 마당 앞 푸릇푸릇한 채소밭에 물을 주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땔감을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할머니와 함께 강둑에 나가 시원한 바람을 쐬며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에는 낡은 침대에 누워 마당 밖 풀벌레 소리를 듣고 창틈으로 스며드는 시원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친숙해서 마치 이곳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추억에 잠길수록 양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습니다. 양부모님과 함께 먹던 밥,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나갔던 일, 열이 날 때마다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모습까지 떠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는 두 가족 중 어느 한쪽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한 번도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부드러움과 사랑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우가 강둑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박복래 할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수면 위에 길게 드리워져 강물을 붉은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할미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아본 적이 없단다. 너를 찾으러 온 세상을 헤맸고 언젠가 너를 품에 안을 날만을 기다렸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아니까. 할미는 내가 죄책감 때문에 이곳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아. 그저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야. 그 말은 태우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복래 할머니가 항상 자신을 그렇게까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떠나면 할머니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그의 행복만을 바랐습니다.
그때 태우는 깨달았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두 가족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할머니와 함께 얼마 동안 머물며 혈육의 정을 느끼고 헤어져 있던 세월을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10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양부모님을 저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양부모님께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양아버지의 낮고 차분하지만 어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각은 다 끝났니? 태우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낙동마을에 얼마 동안 머물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연락드릴 거고 자주 찾아뵐게요.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아요. 외할머니를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 어머니도 사랑해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양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심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널 잃은 게 아니구나. 그저 가족이 한 명 더 생긴 것뿐이야. 양아버지도 가만히 웃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이 집은 항상 내 집이란다. 그 말을 듣자 태우는 전에 없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두 가족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태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처마 밑으로 나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침의 맑은 공기, 눈앞에는 푸른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부드러운 햇살이 먼 들판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얼마 동안 살면서 박복례 할머니가 낡은 집을 고치는 것을 돕고 시골 생활에 익숙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님이 그리워지면 찾아가서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만이 날마다 더욱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태우는 넓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볍게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우는 낙동마을에 며칠 머물렀지만 낯선 느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점차 익숙해져서 마치 이곳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울퉁불퉁한 흙길, 무궁화 울타리, 대나무 숲 뒤로 드문드문 보이는 붉은 기와지봉. 모든 것이 그에게 이상할 정도로 친숙한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과거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곳이 자신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아직 동이 트기 전에 박복례 할머니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녹차 물을 끓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조용히 할머니를 도와 마른 잎을 모으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 부엌 연기가 작은 집 안으로 스며드는 모습.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속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릴 적, 그도 이렇게 할머니 곁을 맴돌았던 아침들이었습니다. 찐 고구마와 따뜻한 녹차 한 사발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는 할머니를 따라 밭으로 나갔습니다. 푸릇푸릇한 시금치, 햇볕을 받으며 쑥쑥 자라는 배추. 할머니는 그에게 풀 뽑는 법, 흙을 북돋아 주는 법, 벌레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이 일에 익숙해졌고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밭일 외에도 닭을 돌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닭장에 들어가 달걀을 줍고 모이를 더 주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일들이 그가 이곳 생활에 진정으로 녹아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시끄러운 차 소리도 읍내의 바쁜 생활 리듬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골의 평온함, 자연, 그리고 되살아나는 추억들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오, 날씨가 무더워지자 박복례 할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감나무 그늘 아래 대나무 해먹을 걸었습니다. 태우는 그 위에 누워 시원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이상할 정도로 편안한 상태로 이끄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고 바람 소리, 매미 소리를 들었고 무언가가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흐릿한 이미지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해먹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작은 아이. 옆에는 늙은 여인이 앉아 부드럽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익숙한 자장가를 불러주며 그를 잠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을 떴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여전히 옆에 앉아 마른 손으로 부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그 시절처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래된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노랫말, 멜로디,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처음에는 태우도 조용히 듣기만 했고 노랫말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마치 반사적인 행동처럼 자신도 모르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머뭇거렸지만 노랫말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 깨어날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멈칫했고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자신도 모르게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옛날 아이가 정말 돌아왔습니다. 그는 기억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태우의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민준이 드디어 돌아왔구나. 태우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자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양부모님의 아들 태우였고 속초 읍내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복래 할머니의 외손자 민준이기도 했고 이 대나무 해먹에 누워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고 감나무에 올라가 할머니에게 야단맞던 아이였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 다 그의 삶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고 여전히 그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우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 미래에 어디로 가든 그는 영원히 할머니의 작은 손자일 것이라는 것을. 박복래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태우는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 선택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았고 과거를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낙동마을의 느린 생활 리듬, 아침 일찍 할머니를 따라 밭에 나가는 일, 오후에 낙동강둑에서 조용히 보내는 시간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정말 이 상황을 받아들이실까? 그들이 자신이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날 오후, 태우가 박복래 할머니를 도와 밭에 물을 주고 있을 때 갑자기 문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익숙한 양부모님의 모습에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강 씨는 여전히 침착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예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차에서 내렸고 애정 어린 눈빛이었지만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도 무언가를 알아챈 듯 서둘러 그들을 집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이내 양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내니 어떠니? 태우는 어머니를 보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아주 편하네요. 엄마, 제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아요. 양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태우를 놀라게 한 한마디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알고 있니? 가족이라는 건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게 아니란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그 말은 태우의 마음속 불안을 날려버리는 바람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나 양부모님이나. 하지만 알고 보니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 다 사랑할 수 있었고 누구의 사랑도 포기하지 않고 둘 다와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양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낯설미나 꾸짖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감사함만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0년 동안 이 아이를 돌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어머니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친아들처럼 여겼어요. 이제 제 뿌리를 찾았으니 슬프지 않아요. 그저 제 아들이 행복해서 기쁠 뿐이에요. 그 순간 두 어머니는 마치 암묵적인 인정과 감사처럼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거리감도 구분도 없었습니다. 오직 둘 다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애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강 씨가 최만식 할아버지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과묵한 남자는 고갯짓 하나, 눈빛 하나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다 컸구나. 어디에 있든 내게는 두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태우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선택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둘 다 사랑할 수 있었고 박복래 할머니의 손자 민준이면서 동시에 양부모님의 아들 태우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네 사람이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았고 더 이상 어색하거나 거리낌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옛날 이야기가 오갔으며 따뜻한 관심이 오갔습니다. 태우는 외할머니를 보았다가 양부모님을 보았고 행복감이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해가 지자 양부모님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양어머니는 태우를 꽉 안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 지내고 행복해야 한다. 엄마는 널 잃은 게 아니야. 그저 가족이 한 명 더 생긴 것뿐이야. 박복래 할머니는 옆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태우는 진정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내적 갈등도 선택의 고통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두 가족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태우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둘 다 지킬 수 있었고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박복래 할머니와 양부모님 모두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낙동마을에 머물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의 삶은 더 가볍고 따뜻해졌습니다. 더 이상 길을 잃은 듯한 느낌도 내적 갈등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매 순간 스며들었습니다. 해가 대나무 숲 위로 막 떠올라 푸른 들판에 부드러운 햇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지며 새날을 알렸습니다. 태우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젯밤 비 온 뒤에 흙냄새와 익은 벼, 향기를 실은 시원한 바람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느낌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당에는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감나무가 우뚝 서서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태우는 밖으로 뛰어나가 마치 10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재빠르게 나뭇가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리를 흔들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예전에 그는 여전히 이곳에 있었고 여전히 그렇게 천진난만했습니다. 다만 지금의 그는 더 컸고 사소해 보이지만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박복래 할머니가 나와 나무 위에 손자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옛날 습관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내려오너라, 얘야. 또 떨어질까 봐 무섭구나. 태우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다 컸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여전히 옛날 그 아이, 나무에 잘 오르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던 그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는 이미 붉어졌습니다. 10년의 간격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련을 겪으며 더욱 강해졌을 뿐이었습니다. 낙동마을에 머물면서도 태우는 양부모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전화통화, 읍내에서 보내온 과일 꾸러미, 그 안에는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슬퍼하거나 꾸짖지 않았고 그저 그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자주 찾아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를 놀리며 읍내 꼬마가 이제 진짜 농부가 다 됐네 라고 했습니다. 태우는 반박하지 않고 웃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고향 사람의 삶을 가장 충만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박복래 할머니는 은팔찌를 꺼내 태우를 보며 느리지만 애정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니? 이건 그저 기념품이 아니란다. 우리가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준 증표야. 태우는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박복래 할머니의 눈가는 눈물로 그렁거렸지만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손자를 되찾았습니다.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오랜 세월 헤어져 있던 마음이 다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해가 대나무 숲 뒤로 점점 사라지며 저녁 노을이 온 하늘을 붉은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태우는 처마 밑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멀리서 누군가 서로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고향의 따뜻한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가 대나무 숲 뒤로 점점 사라지며 낙동마을 하늘에 부드러운 저녁 노을을 남겼습니다. 태우는 처마 밑에 조용히 앉아 마음속 가득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되찾았고 잃어버린 기억들을 되찾았으며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것은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혈연이란 세월이나 거리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유대감이라는 것을. 태우와 박복래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친척을 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뿌리를 찾고 가족이라는 두 글자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 속에서 변화와 환경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어떤 시련을 겪든 사랑은 항상 우리를 연결하고 자신을 되찾도록 돕는 끈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중요한 것들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경험이 있나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끼어 있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고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